쥐젖들 있죠. 목이나 뭐 이런 데 겨드랑이, 사타구니 이런 데 접히는 데 생기는 쥐젖이 있는데, 쥐젖을 이제 스킨태그라고 하는데, 이 쥐젖이 인슐린 저항성하고 연관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갑자기 내가 최근 들어서 쥐젖이 몸에 많아졌다 그러면은 혹시 내가 당뇨병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한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부 증상 중에서 또 하나는요, 있어요. 목 뒤라든지 겨드랑이 이런 데 보면 아주 거뭇거뭇하게 피부색이 착색이 된 경우를 봐요. 안녕하세요. 저는 비만 다이어트 치료만 30년 치료 경력이 있고요. 분당에서 비만 다이어트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닥터리 가정의학과 원장,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진복입니다. 에삽이란 정확히 어떤 제품이며 일반적인 사과식초와 어떻게 다른가요? 자, 에사비에 대한 얘기가 요즘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에사비는 애플 사이다 비네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이제 에사비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반 식초하고는 조금 달라요. 우리가 일반 식초를 이제 음식에 대량 생산해서 먹는 이런 식초들은 화학적으로 만든 것도 많고요. 물론 공유나 이런 데서 천연해서 나온 것도 많지만, 이렇게 에사비와의 차이점은요. 에사비는 이렇게 사과를 잘 발효를 시키면은요, 이게 알코올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 알코올이 또 한 번 이제 발효 과정을 거쳐서 초모라는 것을 만드는 이제 아세트산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것을 초산이라고 하는데, 에사비의 가장 핵심적인 성분은 초모예요. 초모는 우리 생리 활성 물질과 각종 미네랄 비타민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모가 들어있는 에사비를 먹게 되면요, 우리 건강과 다이어트 또 혈당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많이들 알려져 있어서 요즘 많이들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에삽이를 일정 기간 복용하면 실제로 어떤 변화를 경험할 수 있나요? 에사비는 실제로 연구가 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에사비가 다이어트나 또 내장 비만을 없애고 또 혈당 수준을 또 좋아지게 한다는 이런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에사비의 효과는요, 식욕 억제 효과예요. 그 아세트산이라는 것이 이제 작용을 하게 되면요, 이 초모와 아세트산이 작용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좀 정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식욕을 떨어뜨려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제 적게 먹게 되니까 우리가 혈당 수준을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두 번째는요, 위장관 운동의 조절이에요. 요 위장관 운동의 조절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식도에서 위로 내려가서 12장 소장을 거쳐 내려가잖아요. 이 운동의 속도를 좀 떨어뜨립니다. 이 에사비를 먹게 되면은 이 위장관계 운동이 저하된다. 그래서 천천히 음식이 이동을 하니까 그만큼 우리 몸에서 혈당 수준도 천천히 오르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된다.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위장관계 운동을 천천히 움직이는 게 또 하나의 그 에사비의 효과라고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혈당에 대한 관리예요. 에사비를 먹게 되면요, 혈당 수준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돼 있어요. 혈당 스파이크도 막을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초모가 이 혈당 수준을 관리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부분은요, 연구가 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에사비를 드시면서 혈당을 관리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요, 지방 대사를 촉진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방 분해를 촉진하고 지방의 저장을 억제하는데 에사비가 도움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에사비는 이렇게 많은 효능을 갖고 있어서 비만과 다이어트, 그다음에 우리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당뇨에 있어서 혈당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에삽이를 특히 더 추천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자, 에사비를 일반 분들이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에사비는 뭐 음식에 넣어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비타민, 미네랄, 생리 활성 물질이 들어있다 보니까 건강에 유익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꼭 추천을 해드린다 그러면 다이어트를 하려는 사람들, 또 이제 비만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당뇨 전 단계라든지 혈당 조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에사비를 적극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이제 추천드리고자 하는 분들은 이렇게 비만이면서 당뇨 전 단계, 그리고 비만이면서 혈당 스파이크를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에사비를 좀 적극 활용하시면은 이런 혈당 수준이 좀 좋아지면서 다이어트 잘 되는 몸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도 에삽이를 자주 챙겨 드시나요? 저는 에사비를 먹긴 먹어요. 그런데 에사비를 저는 먹으면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에사비를 먹으면 에사비가 강산이에요.
그래서 pH가 2.5에서 3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목넘김 할 때부터 저는 에사비를 잘 못 먹겠더라고요. 저기 타는 느낌 같은 거, 식도염 같은 식도를 자극하는 느낌이 좀 있어서. 그런데 또 일반 분들한테 물어보면 또 잘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에사비를 바로 공복에 먹거나 이러진 않고요. 샐러드라든지 이런 데 에사비를 소스로 뿌려 먹거나 식사 후에 에사비를 뭐 한두 스푼 정도 먹는다든지 요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사비를 먹고서 좀 호되게 그 안 좋은 경험이 좀 있어요. 속이 너무 쓰려가지고 고생한 경험이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에사비는 이렇게 위장 관계하고 몇 군데 뭐 나쁜 건 있지만 전반적으로 당뇨 전 단계라든지 다이어트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도 에사비를 적극적으로 피하려고 하지는 않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내 몸이 허락하는 범위, 그러니까 속이 안 쓰린 정도 내에서 에사비를 음식과 같이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에사비를 복용한 사람 중 긍정적인 효과를 받은 사례가 있을까요? 에사비를 먹고서 혈당 조절이 잘 되고 에사비를 먹고서 다이어트 잘 됐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물론 이것이 그 환자분이 이제 에사비를 먹고 자기 생활 습관도 잘 조절을 하고 했겠지만 에사비를 먹으면서 이제 도움이 되신 분들은 결국은 내 생활 습관을 바꾸려고 하는데 에사비를 식사와 같이 식사와 같이 또는 식전에 먹는다든지 해서 에사비를 먹음으로써 해서 또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비만을 조절하고 혈당 조절을 하는데 도움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서 에사비 먹고 혈당도 조절이 잘 되고 다이어트 잘 됐어요. 이런 분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에사비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사람도 있을까요? 복용 시 주의사항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네, 에사비는요, 제일 생각하셔야 될 게요, 강산이라는 생각을 꼭 해주셔야 돼요. 에사비는요, pH가 2.5에서 3 정도 돼요. 강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음식을 먹을 때 뭐 치아부터 식도, 위장 관계에서 좀 문제를 일으켜요. 첫 번째 문제는요, 위 식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목넘김을 하면서부터 식도에서 타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식도염의 위험성이 있는 분이니까 에사비 조금 식전에 먹는 건 좀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오히려 식사와 같이 먹거나 식후에 먹으면 좀 괜찮거든요. 그래서 에사비는 식도나 위를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 뭐 위궤양이라든지 이런 거 있는 분들도 좀 조금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두 번째는요, 치아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에사비가 강산이다 보니까 치아에 강산이 작용을 하게 되면요, 에나멜층을 파괴시킬 수가 있습니다. 에나멜층에 손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나멜층이 손상되면 이제 상아질이라든지 이런 게 범랑질 같은 게 손상이 되면서 치아를 부식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치아가 좀 안 좋으신 분들은 그냥 마시는 것보다 치아에 바로 닿게 마시는 것보다는 빨대를 이용하시는 게 좋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빨대를 이용하시고, 그리고 에사비가 들어간 음식을 먹고 나서는 바로 양치질 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오히려 더 치아 손상을 일으킨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에사비를 먹고 난 뒤에는 30분 정도 있다가 양치질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위식도의 문제, 두 번째 치아의 문제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요, 혈당 수준을 에사비가 떨어뜨려요. 그러다 보니까 당뇨 약을 드시는 분들이 혈당 강화제를 먹고 있는데 에사비를 추가적으로 먹었을 때 혈당이 또 갑작스럽게 떨어지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혈당의 문제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너무 마른 비만 환자분들이 다이어트 한다고 에사비를 먹고 혈당이 너무 많이 떨어졌다라 뭐 좀 어지럽다 이런 분들을 가끔 보는 경우가 있는데, 당뇨 환자분들이 제일 주의를 하셔야겠죠. 어차피 당뇨약을 드시면서 혈당을 떨어뜨리고 있는데 거기다 2차적으로 에사비를 먹어서 혈당을 한 번 더 떨어뜨린다면 우리가 저혈당에 빠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혈당 조절을 하고 있는 당뇨 환자분들은 에사비 드실 때는 주치의와 잘 상의하시고 또 혈당도 자주 재보시면서 측정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에사비의 문제는요, 에사비가 이제 그 신장이 안 좋거나 그리고 칼륨 수치가 좀 낮으신 분들은 좀 조심하라고 돼 있어요. 에사비가 이제 강한 이제 산성을 띠고 있고 이제 초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몸에서 분해해서 배출하는데 신장이 부담을 좀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장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에사비 드실 때 조심하라고 돼 있고요. 칼륨 수치도 조금 더 떨어뜨린다고 돼 있기 때문에 저칼륨 혈증이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앓고 계신 분들은 에사비 드실 때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에사비는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자, 에사비는요, 제가 강산이라고 말씀드렸죠. 에사비를 그냥 단독으로 공복에 먹는 건 저는 좀 추천하진 않아요. 그래서 나는 에사비를 공복에 먹어도 끄떡없어. 이런 분들은 공복에 드셔도 됩니다만, 에사비를 먹었는데 속이 좀 쓰리다. 이런 분들은요, 식사와 함께 또는 식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샐러드에다가 소스를 뿌려서 먹는다든지, 식사 후에 에사비를 한두 스푼 먹는 것은 권장을 드립니다. 에사비의 권장량은요, 하루에 총량이 15 내지 30cc 정도예요. 그러면 우리 스푼으로 한 3, 4스푼 정도 되거든요. 이것을 두세 번에 나눠 먹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희석을 해서 먹는 걸 제일 추천을 드려요. 에사비 단독으로 원액으로 먹으면 더 많이 속이 쓰리고 강하게 자극이 되니까 희석을 하는 게 좋은데, 희석을 할 때는 물컵이 뭐 200cc 정도라 그러면 여기다가 한두 스푼 정도 에사비를 넣어서 이거를 마신다. 이렇게 하면은 조금 식도에 대한 부담도 적고 치아에 대한 부담도 좀 적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사비는 이렇게 희석을 해서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사비와 함께 병행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자, 에사비를 먹으면서 이제 에사비 자체의 효과도 있지만요. 에사비를 먹으면서 다이어트가 잘 된다. 이런 분들은요. 결국은 가공음료, 그리고 뭐 탄산음료, 그리고 뭐 제로음료 이런 것들을 먹을 계기를 좀 그것들을 떠나서 에사비를 먹었더니 좋아졌다라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가공음료를 먹는 대신에 에사비를 먹는다 하는 것들은 상당히 좋은 저는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대의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뭐 가당음료라든지 여러 가지 음료수, 그리고 과일 주스의 문제, 이런 것들을 에사비로 대치를 하신다면 상당히 좋은 생활 습관이 될 수가 있을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에사비는요, 미생물이 발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내에 들어가면 유익균을 올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사비를 먹으면서 장 건강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신다면 장이 튼튼해지면 결국은 유익균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혈당도 조절이 잘 되고 다이어트도 도움이 되는 이런 습관을 기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에사비를 드시면서는 장 건강이 더욱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 현대인들은 만성적인 탈수를 늘 겪고 있어요. 그래서 수분 섭취가 상당히 중요하죠. 하루에 1.5 내지 2리터 정도의 물을 꼭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물을 잘 못 먹겠다 이런 분들 계세요. 맹물이 안 들어간다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한테는 에사비를 제가 말씀을 드려요. 에사비를 희석해서 드시게 되면은 그냥 맹물을 먹는 것보다는 뭔가 에사비를 먹는 게 건강에도 좋고 맛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에사비는 또 잘 드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에사비를 드시면서 수분 섭취를 조금 더 늘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탈수에서도 해방이 되고, 그리고 물을 못 먹겠는 사람들한테 에사비가 또 하나의 물을 먹게 만드는 이런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침 공복 상태에서 어떤 음식을 섭취하느냐에 따라 건강에 큰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아침 식사를 정말 강조하는 의사예요. 아침은요, 우리 대사적으로 상당히 재밌어요. 뭐냐면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는데, 물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크게는요, 교감신경과 코티졸, 또 하나는요, 인슐린이에요. 그래서 교감신경과 코티졸은요, 우리 몸을 깨워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깨워주는 역할만 하는 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아침에 이제 밤에 푹 자다가 아침에 깨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 심박수도 빨라지고 혈압도 약간 올리고 우리 몸의 혈당 수준도 약간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몸이 깨어나게 만들거든요. 이때 코티졸도 같이 나와요. 그래서 코티졸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흔히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알고 있는데, 코티졸이 아침에 나오면서 우리 몸을 깨워주거든요. 얘가 이제 혈당 수준도 약간 높이고 이렇게 우리 몸의 대사를 좀 이렇게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요때에 우리가 몸을 자극하는 것들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 몸이 더 깜짝 놀라게 될 수도 있고 더 자극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 몸을 억지로 깨우려고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현대인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이 코티졸을 너무 과도하게 흥분시키게 하는 것들은 별로 안 좋거든요. 이 부분은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코티졸의 문제, 교감신경의 문제는 아침에 우리 몸을 깨워주는 데 있어서 대사를 쭉 올려주고 있는데, 이 대사를 올려주는 게 자연스러우면 괜찮지만 억지로 끌어올리다 보면 우리 몸이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저는 인슐린 레벨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밤사이에 우리는 아무것도 먹지 않게 되니까 포도당이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잔잔하게 포도당이 유지가 되고 인슐린 레벨도 포도당이 안 들어오니까 쭉 쉬게 돼요. 우리 췌장도 쭉 쉬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혈당 수준과 인슐린을 갑작스럽게 올려버린다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되냐면요. 잔잔한 호숫가에다가 그냥 조그만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거대한 바위 덩어리를 던지는 거하고 똑같이 돼요. 우리 대사가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는 이 코티졸과 교감신경 그리고 인슐린의 대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먹는 음식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 그러면 아침에는 어떻게 먹는 게 좋냐? 우리 몸의 대사를 자연스럽게 깨워주는 음식이 좋겠죠? 또 하나는 인슐린 레벨과 또 하나는 포도당 레벨을 올리지 않아서 인슐린 레벨을 올리지 않는 이런 음식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 식사를 잘 하고 나가면요. 점심, 저녁까지도 혈당 수준도 안정적이고 인슐린도 안정적이고 또 마음도 편해지게 됩니다. 우리 그 스트레스 호르몬 같은 것들이 쫙쫙 분비가 되면요. 요동을 치거든요. 아침부터 이제 우리 대사가 깜짝 놀래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 뭐 회사 출근하다가도 뭐 조그만 일에도 운전하다가 화를 내거나 회사에 나가서도 또 화를 내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는 이렇게 혈당을 올리지 않는 음식을 먹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 교감신경을 놀라지 않게 하는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 공복에 피해야 할 음식이나 습관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침에 제가 제일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첫 번째는 커피예요. 우리 현대인들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달고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안 좋습니다. 저는 커피에 대해서 좀 관대한 사람이에요. 어떤 다이어트 하는 데 가면요. 커피부터 끊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숙제를 내주듯이 이제 강요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환자분들 울상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커피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데 커피를 끊으라고 하니까 이 다이어트도 못 하겠는데 커피까지 끊으라면 무슨 낙에 사나 이런 분들 계신데 커피는 다른 때 먹어도 되는데 공복에 아침에 잠이 잘 안 깨니까 멍하니까 커피를 한 잔 먹고서 잠을 깨우겠다. 이거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교감신경과 코티졸이 쫙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커피를 빈속에 딱 먹게 되면요. 아주 급속도로 이제 혈압이 올라가고 심박동수도 올라가고 혈당도 올라가요. 신기하죠? 혈당도 올라간다는 것들은 좀 신기한데 그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까지도 끌어올려요. 우리 몸이 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 몸이 맹수에게 쫓기고 있는 몸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어나서 딱 보니까 맹수가 있어요. 맹수한테 도망가는 그런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근육으로 피가 막 가고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이렇게 우리의 대사를 무리하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없던 이제 혈당 스파이크도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없던 뭐 혈압도 올라가게 되고, 여러 가지 질환이 생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이걸 또 한 번 하고 끝나나요? 매일매일 먹잖아요. 매일매일 아침에 의식을 치르듯이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먹는 게 습관이 된 우리 현대인들한테는 저는 좀 안 좋은 습관이라고 말씀드려요. 커피는 먹어도 됩니다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먹진 마시고요. 식사 후에 제일 좋은 시간은요. 9시, 10시 정도 됐을 때예요. 그 정도가 되면 코티졸이 올라갔다가 조금 떨어지는 시기거든요. 이때 이제 업무를 시작하면서 커피 한 잔 하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너무 아침 일찍 커피를 먹는다는 거 우리 교감신경과 코티졸이 안 좋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커피를 먹어야 대변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커피를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나 화장실 안 가면 하루 일과가 안 돼. 그래서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을 꼭 먹어야 돼.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꼭 내가 커피를 먹어야 한다고 한다면 저는 그 디카페인 커피를 권합니다. 그래서 디카페인 커피는 카페인 함량이 아주 적기 때문에 교감신경과 코티졸을 자극할 가능성이 좀 적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 우리의 장의 운동을 활성화시켜 주잖아요. 커피 먹으면 우리 배도 아프고 뭐 화장실, 소변, 대변 다 마렵거든요. 이렇게 일부러 만드는 게 커피거든요. 그래서 커피 속에 있는 이 클로로겐산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디카페인 커피에도 똑같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카페인 커피를 먹어도 화장실은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아침에는 아주 고카페인의 커피를 먹는 건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찬물이에요.
우리가 현대인들은 만성적인 탈수에 시달리고 또 밤사이에는 미세하게 탈수에 시달리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먹는 거 저는 정말 추천하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내 몸이 비몽사몽이니까 요즘같이 또 더울 때는 그냥 찬물을 또 얼음물을 벌컥벌컥 먹어서 내 몸을 깨우겠다 이런 분들이 계신데 절대 안 돼요.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혈당 수준과 혈압이 올라가고 심박동도 조금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다가 찬물을 이제 얼음물을 우리 몸에 넣게 되면요, 우리 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혈압도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고혈압이 없던 사람도 고혈압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찬물을 공복에 먹는 것은 정말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무조건 정수기 정도에서 나오는 물, 미온수 정도를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탈수는 해결해야 되지만 차가운 물은 먹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세 번째는요, 인슐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침에는 정제된 탄수화물을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는 아침 식사를 먹는 것은요, 정말 잔잔했던 우리 잔잔했던 호숫가에다가 너무나 큰 파도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 수준을 갑자기 높이는 바삭하게 구운 빵에다가 딸기잼을 발라서 오렌지 주스하고 같이 먹거나 시리얼에다가 우유를 같이 부어서 먹거나 하면요, 혈당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정말 내가 정상인이고 혈당에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그렇게 먹으면 거의 200까지 올라가요. 누구나 다 그렇게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서 다들 놀라시는데, 이렇게 혈당 수준을 갑자기 올리는 음식을 먹으면 절대 안 돼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점심 저녁 때 이런 음식을 먹는 것도 안 좋지만 점심 저녁에 이런 음식을 먹었을 때는요, 혈당이 한 160에서 180 정도밖에 안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공복이 오래 지속된 다음에 갑작스럽게 혈당을 올리는 음식을 먹으면요, 그만큼 혈당이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를 만드는 아주 나쁜 습관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고탄수화물 음식을 먹는 거 정말 피하셔야 돼요. 그거를 이제 반대로 하기 위해서는, 고탄수화물을 피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는 양질의 단백질과 또 양질의 채소 이런 것들을 많이 먹어서 우리 몸의 혈당을 아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침에 바삭한 빵에다가 만약에 커피를 한 잔 먹었다고 생각하면 교감신경도 항진시키고 코티졸도 나오게 하면서 인슐린 레벨도 올리게 되는 아주 두 가지를 나쁘게 하는 최악의 음식 조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아침 공복에 당뇨나 뱃살 감량에 효과적인 음식이 있을까요? 자, 그러면 아침에 뭘 먹으면 좋겠냐? 도대체 닥터리는 아침에 이거 먹지 말라 저거 먹지 말라 뭐 제안을 많이 듣는데 뭘 먹으면 좋겠냐라고 자꾸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권장드리는 것은 달걀이에요. 삶은 달걀. 그리고 뭐 후라이도 좋고요. 이런 달걀들을 많이 먹게 되면요, 풍부한 단백질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달걀을 최고로 저는 꼽고요. 두 번째는 콩류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얻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 콩은요, 여러 가지 요리를 만들어 먹고 우리 민족과 너무 친숙한 음식이잖아요. 콩 자체, 대두 자체를 요리로 먹을 수가 있고요. 뭐 콩 자반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콩으로 만드는 두부 있잖아요. 두부를 잘 요리를 해서 먹거나, 요즘에는 뭐 아침에 냉장 배송으로 해서 순두부 같은 거 이제 배송으로 오면은 그거 아침에 하나 먹고 나가면 되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청국장이라든지 낫또 같은 거 상당히 좋아요. 요즘에 저는 이제 낫또를 거의 매일 먹는데, 낫또를 이제 새벽 배송으로 받아서 아침에 하나 먹고 나가면 정말 좋습니다. 요즘에 낫또가 뭐 일본 음식이라 조금 꺼려지는 분도 계시다고 얘기를 하는데, 낫또가 국내에서 아주 잘 나와요. 아주 새벽에 아주 발효를 잘 시켜서 나오는데, 얘는 이제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키고 또 콩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단백질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고요. 이 낫또가 이 끈끈한 것들 있죠. 이것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낫또 키나제라 그래서 혈전을 예방해주는 역할을 해서 심혈관계를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낫또도 정말 추천드리고요. 청국장도 좋아요. 청국장도 드시면 좋고요. 또 이제 두유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갈아서 비지도 만들 수가 있고, 그래서 비지국, 그다음에 두유는 무가당 두유를 만들 수가 있어요. 두유를 만들 때는요, 당 성분을 극도로 억제하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두유에 들어있는, 콩에도 다 탄수화물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얘들은 주로 저항성 전분이라 해서 우리 몸에 좋은 탄수화물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설탕을 가하지만 않는다면 아주 고소한 콩 그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 함량이 10% 이하짜리는 아주 좋은 것이고, 탄수화물 함량이 5% 이하짜리는 정말 최고라고 치거든요. 이런 것들 드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무가당 그릭 요거트 제가 정말 많이 추천드립니다. 자, 무가당 그릭 요거트는 이제 그리스 연안 지방에서 전통적으로 만들어 먹던 요거트인데 일반 요거트하고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 드셔보신 분 아시겠지만 꾸덕꾸덕하죠. 그래서 이 유청이라는 부분, 우유를 오래 내버려두면 위에 이렇게 맑게 뜨는 부분을 덜어내고 밑에 꾸덕꾸덕한 부분을 다시 한번 가열을 해서 여기다 유산균을 투입해서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양을 먹어도 훨씬 많은 양의 유단백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포만감도 있죠. 맛도 좋죠. 그리고 혈당 수준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유청이 제거되기 때문에 알러지라든지 그리고 유당불내증을 가진 분들도 조금은 자유롭게 먹을 수가 있어요. 물론 유당불내증이 있거나 알러지가 있는 분들도 어떤 그릭 요거트를 먹었을 때 안 좋다 그러면 조금 다른 요거트를 좀 바꿔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무가당 그릭 요거트는 아침에 먹기 정말 좋거든요. 그리고 얘가 무가당 그릭 요거트가 또 좋은 이유는요, 위하고 장에 상당히 좋아요. 프로스타그란딘이라는 쪽에 작용을 해서 우리 몸의 위 건강을 좋아지게 합니다. 그래서 위를 튼튼하게 만들고요, 또 장에 내려가면 유산균의 먹이가 돼서 우리 몸에 우리 장을 튼튼하게 만들고 비만과 대사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와 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상당히 큰 장점이에요. 저는 그릭 요거트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저는 그릭 요거트도 거의 매일 먹고 있는데요. 그릭 요거트를 활용하는 방법은요, 얘는 토핑이나 이제 다른 것들과 버무려서 먹을 수가 있어요. 물론 꾸덕꾸덕해서 조금 제한은 있지만 여기다가 토마토라든지 그리고 블루베리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버무려서 드셔보세요. 그리고 양배추에 찍어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요, 상당히 맛이 좋거든요. 양배추에다가 그릭 요거트를 찍어 먹으면 이상한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드셔보시면 좀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같이 이제 토핑이나 이렇게 소스로 이용해서 먹는 것들이 그릭 요거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릭 요거트를 이렇게 이용해 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무가당 땅콩 버터도 추천을 드립니다. 땅콩 버터는 꾸덕꾸덕해서 버터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버터가 들어가진 않죠. 그런데 이 땅콩 버터의 특징은 조금만 먹어도 아주 포만감이 많이 생기고요. 이런 땅콩 버터를 먹게 되면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먹게 되기 때문에 심혈관계 건강에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단백질도 많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단 주의하셔야 될 점은 땅콩 버터에는 오메가6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땅콩 버터를 너무나 많이 먹게 되면 오히려 살이 찌고 혈관 건강에 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은요, 현대인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퇴짐이나 이런 걸 많이 먹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오메가6 쪽이 올라가 있어요. 이거를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한데 WHO에서는 오메가3와 오메가6를 1대4, 그러니까 오메가6가 좀 높긴 하지만 1대4 정도로 맞추라고 돼 있어요. 그 정도로 생각한다면 무가당 땅콩부터 2스푼만 먹고 나머지 음식을 아주 건강하게 먹는다면 좋은 아침 식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가당 땅콩버터도 추천을 드립니다. 살이 잘 찌는 체질에서 살 안 찌는 체질로 바뀌는데 도움이 되는 아침 루틴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는 아침 식사도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아침에 전반적인 식사를 포함한 루틴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운동선수들이 루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시죠? 루틴이 매일매일 이어져 나가면 삶에 불안감이 없어지고 우리 몸도 상당히 안정이 됩니다. 운동선수들도 루틴이 깨지지 않게 정말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딱 잠을 자고 일어나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화장실에 가셔서 소변만 보시고 속옷을 입고 체중계에 올라가십시오. 그래서 그 체중을 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내가 이렇게 먹었는데 오늘은 내 체중은 어떨까 하고 한번 재보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저는 매일매일 재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몸이 조금 올라갔네 그러면 조금 더 긴장을 하시고 어제 잘 먹었더니 역시 오늘 좀 빠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소변을 보고 빈속으로 아침에 속옷만 입고 올라가서 재는 그 체중, 이 체중이 진짜 나의 체중입니다. 솔직히 뭐 점심에 뭐를 먹고 저녁에 뭐를 먹고 자기 전에도 이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내 생활 패턴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체중도 달라질 수가 있고 한데 아침에 공복은요 늘 같은 내 체중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침에 그냥 일어나자마자 환자분들 끌고 나와서 체중을 잽니다. 그래서 그 체중이 나의 체중이라고 생각하시고 매일매일 재서 그 나의 체중의 패턴을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요, 일어나셔서 입 한번 헹구시고 미지근한 물을 한 잔 드세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 몸은요, 미세하게 탈수를 겪어요. 그래서 밤새 호흡을 하고 땀으로도 나가고 하기 때문에 물을 드시는 거 중요한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감신경을 놀라게 하는 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 미온수 정도를 드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을 한 잔 드세요. 그 다음에 이제 식사인데요. 식사를 하실 때는 단백질을 잘 드시자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먹는 순서를 잘 지켜주셔야 돼요. 먹는 순서는 첫 번째가 채소예요. 채소를 제일 먼저 먹고요. 두 번째는 단백질이나 지방을 먹고요.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드셔야 됩니다. 탄수화물은 좀 극도로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아침에 혈당 올리는 거 안 좋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순서대로 따져본다면 아침에 샐러드가 있다. 그러면 아침에 야채를 먹고요. 두 번째 단백질이나 지방. 그 예를 들어 계란이라든지 뭐 콩요리라든지 계란이라든지 콩요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먹게 되겠죠. 마지막에 통곡물 빵을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식사 순서를 잘 지켜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단백질과 야채 위주로 먹는다라고 꼭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순서가 뒤죽박죽됐다 이럴 때는 무조건 생각하셔야 될 게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는다.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야채와 단백질이 좀 바뀌어도 상관은 없는데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셔야지 이 앞에 식사 전에 탄수화물 드시면 혈당을 일단 올려놓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런 부분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근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일하러 나갈 때 되도록이면 많이 걸으세요.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 안 걸어요. 그래서 뭐 지하 주차장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바로 자가용 타고 출근해서 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의자에 바로 앉잖아요. 그러면 운동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조금씩이라도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단 이용하시고 되도록이면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한정거장 전에 먼저 내려서 걸어 다니시고 그리고 에스컬레이터보다는 계단을 이용하시고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보다는 계단을 이용하시고 이렇게 해서 내 생활에서 움직이는 습관들을 계속 좀 만드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아침에 이제 출근할 때 이렇게 하시고 시간이 좀 되신다면 되도록이면 햇빛을 많이 보십시오. 그래서 아침에 저는 아침마다 출근해서 되도록이면 햇빛을 보고 좀 걸으려고 하는데요. 다른 운동을 하면 더 좋죠. 그런데 아침에 나가는데 난 운동할 시간도 없고, 그런데 다이어트에 뭐 도움되는 습관이 없을까? 다이어트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습관이 없을까 생각을 하신다면 아침에 햇볕이 떠 있으면요. 햇볕 보고 좀 걸으세요. 우리 현대인들 햇볕을 너무 못 봐요. 햇볕을 보면요. 햇볕에서 합성되는 비타민이 있죠. 비타민 D가 있습니다. 그래서 햇볕을 받으면 비타민 D가 합성이 저절로 돼요. 천연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비타민이기 때문에 잘 이용하시면 좋고요. 햇볕을 쐬셔야 밤에 잠이 잘 옵니다. 햇볕을 쐬지 못하는 현대인들은요, 불면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햇볕을 좀 잘 쐬주시길 바래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루틴을 이렇게 쭈르륵 지켜 나가신다면 좋은 생활 습관이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장 지방은 외형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장 지방이 위험한 이유가 있을까요? 자, 요즘 우리 현대인들에게 내장 지방이 정말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건강적으로 정말 문제예요. 저는 정말 진료실에서 많이 보는데 이 마른 비만 환자분들 정말 많거든요. 겉으로 봐서는 별로 비만이 아니라고 외형적으로 느껴지는데 분석을 해보면 인바디 검사, 체성분 검사를 해보면 내장 지방이 너무 많고 근육이 너무 적으신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위험하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축척이 뭐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서는 모를 수 있는데 축척이 계속 돼가면은 내장 지방이 증가하면은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이제 피하 지방, 내장 지방 이렇게 따질 때 내장 지방은 우리가 지방을 얘기할 때는요,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으로 나눠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제 피하 지방은 이렇게 몸을 이제 어디든지 잡았을 때 잡히는 게 피하 지방입니다. 그런데 내장 지방은요, 이 복부 쪽에 저 안쪽에 잡히지 않는 근육층 안쪽으로 들어가서 장과 장 사이에 많이 끼어 있는 이제 지방을 내장 지방이라고 해요. 이 예전에는요, 그런데 이 피하 지방은요,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물론 좀 미용 쪽으로 좀 안 좋죠. 울퉁불퉁해 보이고 피하 지방이 많으니까. 그런데 피하 지방이 많아서 좀 날씬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피하 지방에 관심을 많이 갖는데요. 실제로 피하 지방이 뭐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요, 심각한 셀룰라이트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어요. 문제는 이 내장 지방은요, 온갖 성인병을 다 일으키는 문제입니다. 내장 지방을 예전에는요, 그냥 내장 속에 하나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물질이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연구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이제 밝혀지는 게 뭐냐면, 내장에 쌓여있는 이 지방은요,
결국 막 여러 가지 나쁜 그 호르몬들 그리고 사이토카인들을 분비하는 하나의 생리 활성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엄청나게 나쁜 물질들이 분비가 되어 나오는 겁니다. 하나의 그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조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내장 지방에서 모든 나쁜 호르몬들, 그다음에 각종 염증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들을 막 분비를 해요. 문제는 요 사이토카인을 분비를 해가지고 요 사이에만 있다가 내장 쪽에 주변에만 있다가 그냥 사라지면 되는데 내장 주변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혈관들이 있거든요. 이 혈관을 타고 다니면서 온갖 나쁜 일들을 이제 다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게 동네 한 곳에서만 이 그 깡패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전국을 다 망쳐버리는 조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다니면서 결국은 간에 가서 지방간을 일으키고요. 또 혈관의 벽에 달라붙어서 혈관을 좁게 만들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그리고 심장에 가서는 협심증 그리고 심근경색 그리고 뇌에 가서는 뇌출혈, 뇌경색을 일으키는 뇌졸중까지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만성 대사의 문제를 다 일으키는 거예요. 췌장에 가서는 또 췌장의 문제를 일으켜서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켜서 당뇨병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 내장 지방은요 이제는 모든 질환의 근본이에요. 우리가 요즘 여러분들 건강검진 같은 거 받아보시면은 대사증후군 위험군입니다. 이렇게 대사질환 위험군입니다. 이렇게 지적받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가장 기본적인 속에는요, 비만이 있습니다. 그 비만 속에는요, 가장 핵심에는요, 내장 지방이 있는 거예요. 내장 지방에서 모든 것이 시작돼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그래서 대사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대사질환이거든요. 그래서 내장 지방이 일으키는 문제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간, 고요산혈증 이런 모든 만성 질환을 거기다 일으켜요. 또 이제 내장 지방이 많이 쌓이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관절염도 이제 일으키게 되고요. 몸에서 이제 하중이 많이 나가니까 발목, 무릎, 고관절, 허리까지 모든 관절이 다 아프고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내장 지방이 일으키는 질환 중에 좀 충격적이게도 암도 있어요. 그래서 여성 암들이 있어요. 유방암, 그리고 난소암, 자궁 내막암 이런 암들, 그리고 남성암들 중에서 전립선암 이런 암들은요. 이 내장 비만하고 아주 긴밀한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그 외에도 뭐 신장암이라든지 간암이라든지 여러 다른 암들도 모두 다 내장 비만하고 연관이 있어요. 최근에는요, 이 치매도 내장 지방하고 연관이 있어서 복부 비만이 많을수록 치매 환자가 늘어난다. 이렇게 연구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장 지방은요, 정말 모든 건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건강을 나쁘게 하는 악의 축이에요. 그래서 내장 지방은 이렇게 피하 지방하고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장 지방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음식의 종류와 실제로 원장님께서 1위로 꼽으시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저는 뭐 이제 비만과 다이어트 그리고 이제 내장 지방으로 인한 각종 만성 질환들을 이제 진료를 하면서 가장 환자들에게 권하는 첫 번째 음식 하나만 고르라 그러면은 달걀을 꼽습니다. 달걀은요, 완전식품이라고 하죠. 완전식품은 뭐냐면 한 가지 음식 속에 모든 영양소가 거의 다 들어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달걀 속에는 실제로 비타민C하고 섬유질 빼고는 거의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영양소의 보고죠. 또 맛있잖아요. 그리고 구하기도 쉽고. 그래서 이렇게 달걀을 많이 드시는 건 정말 좋은 습관이거든요. 달걀이 건강과 다이어트에 좋은 이유 첫 번째는요, 혈당을 올리지 않아요. 그래서 혈당을 올리지 않는다는 건 정말 큰 장점이죠. 저는 아침에 달걀 2개를 먹은 지가 한 5년 이상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달걀을 먹으면서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정말, 닭에게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와, 이 달걀이 없었으면 아침 식사를 꾸릴 때 단백질을 뭘로 채웠을까라는 좀 자문을 해보곤 해요. 그만큼 달걀이 정말 고마운 존재죠. 또 달걀은 이제 여러 가지 요리를 해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스크램블도 해 먹을 수도 있고 삶은 계란도 해 먹을 수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요리로 먹을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달걀은 혈당 수준을 올리지 않는다. 이제 두 번째는요, 달걀은 단백질의 보고잖아요. 그래서 단백질을 우리 몸에 보충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간 크기 달걀 하나에는요, 6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아침에 보통 먹어야 되는 단백질의 함량이 20g에서 30g 정도라고 저는 말을 하는데요. 달걀을 2개 먹으면 벌써 12g 먹은 거예요. 여기다가 뭐 땅콩버터라든지 몇 가지 그릭 요거트 같은 거 먹으면요, 20g 훌쩍
20g 훌쩍 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달걀만 2개 먹어도 충분히 우리가 아침에 먹을 단백질을 많이 채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단백질은 결국 소화를 하면서 천천히 소화가 되니까 포만감을 유지하게 되죠. 그래서 다이어트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의 보고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영양소가 정말 많아요. 달걀은 뭐 단백질, 지방 다 있죠. 그런데 이 달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성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콜린이라든지 레시틴 같은 성분들이 있는데요. 이 성분들은요, 뇌 기능을 활성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에도 좋고요. 수험생한테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영양 성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루테인 같은 성분들이 있는데 얘들은 또 눈을 더 좋게 하고요. 또 오메가3도 들어있습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하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좋은 양질의 영양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고요. 미네랄도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우리 건강을 위해서 꼭 드셔야 되는 성분들이니까 이렇게 드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달걀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는 요리를 다양하게 해서 먹을 수가 있잖아요. 삶은 계란이 제일 좋아요. 삶은 계란을 이제 전날 놓든지 아침에 삶아서 드시고요. 두 번째로는 오믈렛이라든지 스크램블 같이 저온 요리하는 게 좋습니다. 뭐 후라이 같은 것도 괜찮은데 달걀 후라이를 하다 보면은 탄 부분이 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를 계속 먹다 보면 여기서 당 독소도 나오고 발암물질도 좀 먹는다고 돼 있습니다. 뭐 그거 갖고 무슨 대세에 영향을 미치겠느냐 하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이것들 매일 먹는다면 좀 문제가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렇게 달걀을 먹을 때는 좀 저온 요리, 삶아서 먹거나 이런 것들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효과적인 내장 지방 제거 방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자, 내장 지방을 제거할 때 우리가 내장에 있는 지방을 기계적으로 빼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장 지방을 제거하는 건 우리가 생활 습관, 먹는 거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분명히 고쳐야 됩니다. 내장 지방을 빼려면 결국은 내장 지방을 이제 연소를 시킨다 그러죠. 활활 태워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몸에서 몇 가지 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정제된 탄수화물을 정말 끊어내셔야 됩니다. 탄수화물은요, 혈당이 올라가면 우리 몸에서 이제 포도당의 형태로 이제 혈중 농도가 높아지면 인슐린이 췌장에서 나와서 혈당을 끌어내려서 이제 세포 안으로 넣는 게 이제 에너지 대사의 기본인데,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요, 너무나 많은 혈당이 갑작스럽게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나 많은 인슐린의 레벨이 갑작스럽게 나와서 기본적으로 에너지로 쓰고 남은 것들은 다 지방으로 축적을 시킵니다. 이때 주로 축적시키는 게 내장 지방으로 축적을 시켜요. 이건 남은 건 나중에 써야지 하고 우리 몸 깊숙한 곳에 넣어 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정제된 탄수화물을 끊는 것은요, 그 어떤 원칙보다도 내장 지방을 빼는 데 중요한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요, 간헐적 단식이에요. 간헐적 단식이 뭐 항노화 그리고 다른 질병 이런 데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다이어트와 내장 지방 제거에서 정말 중요하거든요. 내장 지방을 태울 때는요, 최소 12시간 이상의 금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단식이죠. 그래서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이 단식을 하시게 되면요, 내장 지방이 비로소 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간헐적 단식의 원칙은요, 12시간 굶어라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성공을 하신다면 14대 10, 14시간은 굶고 10시간은 먹고 16대 8, 16시간은 굶고 8시간은 먹는 거죠. 이렇게 공복 시간을 좀씩 약간씩 늘려가면요, 내장 지방이 이제 잘 타게 되는 계기가 형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장 지방을 잘 태우려면 간헐적 단식도 잘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운동인데요. 운동은 뭐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다 중요해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으로 20분 이상 운동을 해야 비로소 지방세포가 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분 운동할 수 있는 뭐 4, 50분을 하는 이런 유산소 운동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근력 운동도 중요합니다. 근력 운동도 꼭 곁들여서 해주시고요. 제가 운동에 있어서 조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HIIT라고 있어요. 그래서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헬스클럽에 가보면 나는 그냥 평소대로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타고 있는데 옆에 있는 운동 잘하게 생긴 청년이 갑자기 1분 정도 막 뛰다가 1분 정도는 또 천천히 걷다가 1분 정도 막 뛰다가 이렇게 해서 한 대여섯 번 세트로 하고서 딱 끝내고 내려가는 경우를 보셨을 거예요. 이게 HIIT예요. 고강도로 아주 최대 심박수로 내가 할 수 있는 운동의 강도를 끌어올린 다음에 불완전한 휴식을 취하고 또 고강도로 운동을 하고 이것들을 짧게 1, 2분 정도 해가지고 교차되게 하면서 이제
교차되게 하면서 5분 내지 10분 정도만 하면 하루에 1시간 이상 운동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HIIT가 내장 지방을 빼는 데 상당히 효과가 좋은 거로 돼 있어요. 그래서 HIIT는 이렇게 고강도로 운동하고 잠깐 불완전한 휴식을 취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운동에 접목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걷기에도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실내 자전거 타기에도 적용을 시킬 수가 있고요. 가벼운 조깅 같은 거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계단 오르기 같은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이제 생활 속에서 이제 HIIT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한다면 내장 지방을 태우는데 또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요, 내장 지방은요, 스트레스하고 아주 연관이 깊어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제 우리의 진화의 과정에서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리가 내장 지방을 쌓는 기전으로 우리 몸이 진화를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동물에 쫓기거나 우리 몸에 상처가 나거나 기아에 시달리거나 추위에 시달리거나, 요게 이제 원시 시대 때 주로 받는 스트레스였겠죠. 근데 이제 현대인의 스트레스는 다르지만요, 원시 시대 때 이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리가 오래 살아남으려면 내장 속에 지방을 축적하는 기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와서 내장 속에다가 지방을 차곡차곡 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빙하기를 거치면서 살아남았던 인류는 내장 지방이 쌓여있던 인류가 훨씬 더 많이 살아남았다는 것이죠. 현대에 와서는 스트레스를 받아도 내장 지방을 안 쌓아도 되는데, 우리 몸이 옛날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구석기 몸하고 똑같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내장 지방을 쌓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김 부장한테 혼나는 이 대리는요, 내장 지방을 안 쌓아도 되는데 계속 내장 지방을 쌓고 있는 겁니다. 코르티졸이 그냥 뿜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또 수면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잠을 못 자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더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이 또 내장 지방을 쌓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잠 못 자고 그러면요, 다음날 평소에 먹지도 않은 이상한 것들이 막 땡기는 경우를 느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평소에 라면도 안 먹었는데 라면이 땡기고, 아주 그냥 초코 케이크 같은 게 막 땡기고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게 바로 다 코르티졸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호르몬들의 장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이 잠을 잘 주무시고 또 스트레스를 덜 받아야 내장 지방을 안 쌓는 몸이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뭐 현대인들이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최대한 자기 스스로 풀 수 있는 명상이라든지 스트레칭이라든지 자기 스스로의 취미라든지 또 종교활동 같은 걸 통해서 스트레스를 잘 관리를 하시고요. 또 밤에는 핸드폰 많이 보지 마시고 7시간 이상의 충분한 숙면을 취하셔야 내장 지방이 잘 빠지게 됩니다. 운동 타이밍에 따라 지방 연소 효과가 다르다는 이야기도 많은데, 식전 운동과 식후 운동,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인가요? 식전 운동, 식후 운동 정말 많이 물어보는 주제인데요. 식전 운동이 좋아요, 식후 운동이 좋아요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그냥 할 수 있을 때 하세요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식전 운동, 식후 운동이 조금 다른 부분이 좀 있긴 해요. 자, 식전에는 우리 몸이 어떻게 되냐면요, 인슐린 레벨이 상당히 낮아요. 포도당이 안 들어오니까 인슐린 레벨이 낮아서 이때는요, 지방 분해가 운동을 했을 때 더 빨리 일어난다고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식전 운동은 지방 분해에 있어서는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식후 운동은요, 식후에는 이제 혈당이 오르기 마련이기 때문에 식후에는 올라가는 혈당을 잡아내리는데 또 운동이 중요하죠. 식후 운동은 이렇게 혈당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식전 운동은 지방을 태울 수 있는 여력이 조금 더 많다. 식후 운동은 혈당을 떨어뜨릴 수 있는 여력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두 개를 같이 하면 더 좋겠죠. 식전에도 하시고 식후에도 하시고. 그런데 내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되고요. 내가 식전에 밖에 시간이 안 되는 사람인데 식후에는 회사 나가면 너무 바빠서 난 식전에 밖에 시간이 안 돼, 새벽에 밖에 시간이 안 돼, 그러면 식전에 하시면 되고요. 또 식후에 밖에 시간 안 되는 사람들 있죠. 퇴근해서 8시, 9시 밖에는 운동할 시간이 안 돼, 그럼 그때 하시면 되겠죠. 근데 하나 주의하실 게 있어요.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식전 운동을 피해야 될 분들이 좀 계십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첫 번째 마른 비만 환자분들이에요. 요즘에 마른 비만 환자들 너무 많아요. 근육이 너무 적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근육이 너무 적은데 이 공복의 운동을 해버리면 우리 몸이 어떻게 대사가 일어나냐면요, 근육을 빼다가 에너지를 쓰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공복의 운동을 계속했더니 근육 손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근손실이 너무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공복에 내가 근육이 좀 적다, 마른 비만이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공복 운동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공복 운동 피하셔야 될 분들은요, 당뇨병 환자라 당뇨약을 드시거나 인슐린을 맞는 분들, 이분들은요, 당뇨병이 있어서 혈당 강화제를 맞거나 이제 주사를 맞는 분들은요, 혈당을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근데 공복에
또 운동을 하시다가 저혈당에 빠져가지고 쓰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당뇨병 이제 처음에 앓고 약을 드시다가 제대로 교육을 못 받으시고 한번 의욕에 넘쳐가지고 운동하겠다고 공복에 나갔다가 쓰러지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래서 119가 옮겨서 사탕을 먹었더니 깨어나셨다, 주스를 먹었더니 깨어나셨다, 이런 기사들 가끔 보잖아요. 그래서 공복 운동을 피하셔야 될 분들은요, 마른 비만, 근육이 내가 너무 적다 그러면 식후 운동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당뇨 환자들은 공복 운동 절대 안 돼요. 식후 운동을 당뇨 환자들은 무조건 식후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장 지방을 줄이기 위한 일상 루틴은 무엇인가요? 자, 우리가 내장 지방을 줄이기 위해서 생활 습관들을 말씀드렸는데, 일상 루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식사하실 때는요, 식사에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식사하실 때는 식사 순서를 꼭 지켜주세요. 식사 순서는 야채, 채소부터 먼저 먹고요. 두 번째 단백질 지방을 그 다음에 먹고요.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셔야 돼요. 그래야 혈당 수준이 천천히 올라가고 내장 지방이 잘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식사 순서가 막 엉망이 됐을 때는 하나만 기억하세요. 탄수화물을 제일 마지막에 먹는다. 탄수화물을 제일 마지막에 먹는다만 생각하십시오. 다른 음식을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제일 마지막에 먹어야 혈당 수준이 천천히 올라가고, 그리고 내장 지방을 쌓는 우리 몸의 기전이 안 돌아가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요, 운동인데, 운동에서 우리가 거창하게 운동을 생각하면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실 때 되도록이면은 이제 계단을 이용하시고, 뭐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걷는 것들 정말 좋고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서 운동하시고,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시고, 이런 거 정말 중요해요. 또 하나는요, 사무직인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면 자주 일어나셔야 돼요. 꼭 앉아있지 않아야 될 일이라면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일어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현대인들의 아주 고질적인 병이 의자병이에요. 오래 앉아있는 것은요, 흡연보다도 나쁘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오래 앉아있으면 내장지방을 쌓는 아주 계기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내장지방을 안 쌓으려면 자주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잠을 잘 자야 내장 지방이 빠집니다. 잠을 자면요, 밤 10시에서부터 새벽 2시까지 우리 몸에서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 몸에 내장 지방을 빼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잠을 못 자고 새벽 2시에 잤다 그러면 천연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식욕 억제 호르몬인 이 성장 호르몬의 혜택을 하나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잠을 못 자면 코르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또 우리 몸에 내장 지방을 쌓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은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내장 지방을 쌓지 않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루틴들을 좀 계속 가져가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최근 당뇨병 전 단계 환자가 크게 늘고 있다는 보도가 많은데 당뇨 전 단계는 정확히 어떤 상태를 말하나요? 최근 들어 우리 한국에서도 당뇨병 환자, 당뇨 전 단계 환자가 너무 급증하고 있어요. 최근에 나온 당뇨병 통계를 보면요, 당뇨병 확진 환자는 한 600만 전후로 되어 있고요. 당뇨 전 단계는요, 여러분들 좀 놀라실 수 있는데, 당뇨 전 단계가 성인에서 말하는 건데 1,500만 정도가 됩니다.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전 성인의 반 정도가 당뇨 전 단계로 진단받는다는 이런 좀 과장된 얘기가 있을 정도예요. 당뇨 전 단계가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당뇨 전 단계가 왜 위험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도 이제 비만 클리닉을 하고 있다 보니까 비만 환자들은 이제 당뇨 전 단계가 많을 수밖에 없죠. 또 당뇨 성향이 있는 유전적인 인자를 받아서 또 비만이 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피 검사를 이제 보통 대부분 다 하게 되는데, 제가 비만 환자분들한테 피 검사를 해서 당뇨 전 단계를 확진하는 경우가 한 70~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비만 환자들은 그렇게 많습니다. 물론 처음 오셔가지고 모르고 계시다가 당뇨병으로 확진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근데 이 당뇨 전 단계, 이제 당뇨병과 당뇨 전 단계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당뇨병을 진단하는 기준은요, 공복 혈당이 126 이상이고요. 또 식후에 언제든 혈당을 쟀을 때 200 이상이 나오거나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이 넘어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당뇨병 환자예요. 이제 약을 먹으라고 이제 권유가 되겠죠. 혈당이 정상이 이제 100 이하고요. 그리고 126 이상부터는 당뇨병이란 말이에요. 요 사이. 정상도 아니고 당뇨도 아닌 혈당이 100부터 110까지. 그리고 내당능 장애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75g의 포도당을 먹고 원래 혈당을 채취를 해서 혈당이
100에서 140 정도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정상인데 혈당이 140에서 199까지가 나오는 게 이제 당뇨 전 단계가 되겠어요. 200이 넘어가 버리면 당뇨 환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당화혈소소 같은 경우는요. 5.6 이하가 돼야 정상이고요. 6.5 이상이면 당뇨병이거든요. 근데 당화혈소소가 5.7에서 6.4까지 있는 분들이 당뇨 전 단계예요. 이렇게 당뇨 전 단계를 진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정상도 아니고 당뇨도 아닌데 이 당뇨 전 단계에서 이제 당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당뇨 전 단계 환자를 꾸준히 이제 관찰을 해보다 보니까요. 5년 이상 쭉 봤더니 50% 정도에서 실제 당뇨 환자로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뇨 전 단계에서도요. 여러 가지 당뇨병에서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 계속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당뇨 전 단계가 내가 당뇨병으로 안 가고 5년, 10년을 끌고 가더라도 당뇨 전 단계에서 미세한 혈관의 합병증, 신경의 합병증, 뭐 눈의 합병증 이런 것들이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뇨 전 단계가 이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당뇨 전 단계가 중요한 이유는 당뇨병으로 가지 않게 미리 막는다는 의미가 있겠고요. 당뇨 전 단계에서 또 관리를 잘 했더니 또 정상으로 내려가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 전 단계를 정상으로 끌어내리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검진을 해서 당뇨 전 단계라고 지적을 받은 사람들은요. 나는 당뇨가 아니니까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나는 정상이 아니네라고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5년, 10년 있으면 난 당뇨병으로 넘어갈 수 있겠나라고 생각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정상 혈당으로 끌어내리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실제 혈당을 안정적으로 낮추는데 가장 효과적인 음식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혈당을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음식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달걀이에요. 달걀은요, 혈당을 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달걀은 주로 단백질,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거의 없어요. 탄수화물이 없어요. 그래서 혈당을 올리지 않는 역할을 하고 또 포만감도 많이 주죠. 아주 좋은 영양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당뇨에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무가당 그릭 요거트 저는 정말 추천해요. 무가당 그릭 요거트는 그리스 연한 지방에서 전통적으로 만들어 먹던 그릭 요거트인데요. 일반적인 요거트는 이제 묽잖아요. 근데 그릭 요거트는 꾸덕꾸덕합니다. 그래서 유청, 오래 우유를 내버려 두면 위에 맑은 부분이 뜨게 되는데 유청을 걷어내고 밑에 있는 흰 부분만 이제 다시 끓여서 유산균을 투입해서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꾸덕꾸덕하죠. 같은 양을 먹어도 유단백을 엄청나게 많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포만감도 있고 위와 장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혈당을 거의 높이지 않기 때문에 좋은 것이거든요. 유당이라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릭 요거트도 혈당을 일부 올릴 수는 있습니다만 그릭 요거트를 정말 잘 만든다면 탄수화물 함량이 10g 이하 아주 좋고요. 또 5g 이하짜리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고르셔서 먹는다면 정말 좋은 단백질 보급원 그리고 당뇨 환자에게 좋은 음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양배추예요. 양배추는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음식에다가 싸서 먹을 수가 있잖아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그릭 요거트도 양배추에 싸서 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아침에 먹을 수 있는 이런 음식들을 양배추가 넓다 보니까 여기다 싸 먹을 수도 있고요. 양배추는 뭐 약간 데쳐서 먹을 수 있고, 생으로도 먹을 수 있는데, 보통은 생으로 먹는 거나 약하게 데쳐서 먹는 게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양배추를 먹으면요, 혈당이 안 오르죠. 그 다음에 아주 많은, 섬유질을 먹을 수가 있어요. 하루에 우리가 먹어야 되는 섬유질의 이제 추천되는 양이 25g인데 양배추에 상당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섬유질을 많이 먹고서 혈당도 덜 올리게 되고 포만감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요렇게 양배추 상당히 좋고요. 양배추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 조금 주목해야 될 성분이 비타민 U라고 있어요. 비타민 U는요, 위장관계 출혈을 억제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붙여진 초기의 이름인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위장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양배추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배추에서 나온 소화제라든지 위장 보호제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양배추는 위장을 보호하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과 무가당 그릭 요거트와 양배추는요, 정말 제가 당뇨 환자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음식입니다. 당뇨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장기인 췌장을 살리는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자, 우리 췌장은요, 이제 인슐린이 나오는 조직이죠. 그런데 췌장에 좀 특징이 있어요. 우리 몸의 다른 조직들은요, 쓰면 쓸수록 강화되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뭐, 근육이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뇌가 그렇죠. 그런데 췌장은요, 타고나기를, 한계가 있고 고갈되는 조직이에요. 쓰면 쓸수록 고갈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어릴 때 타고난 나의 췌장을
다 써버리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췌장의 기능을 다 써버리면 그때 당뇨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혈당 수준을 많이 올리는 음식을 먹는 요즘 소아 청소년들이 정말 저는 우려스러운 게 4, 50대가 돼서 3, 40대가 돼서 저 소아 청소년들이 당뇨 전 단계가 당뇨로 가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되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 사회 풍토가 얼마나 단맛들을 많이 강조를 했어요. 탕후루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라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강조를 하면서 이런 그 음식에다가 설탕을 막 퍼붓는 이런 음식의 레시피가 나오고 이러면서 정말 저는 걱정스러운데 이렇게 췌장은요 고갈되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서양인들은요 이제 췌장이 물론 탄수화물하고 연관이 있는 인슐린도 나오지만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체구의 동서양인을 비교를 해봤을 때 동양인이 서양인보다 췌장이 작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양인 중에서도 더 작아요. 그 이유는 뭐 유전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우리는 주로 이제 탄수화물 위주로 먹고 말았던 사람인데 그 탄수화물조차도 잘 많이 못 먹었잖아. 우리 조상들은 탄수화물조차도 많이 못 먹고 초근 목피로 연명하던 그런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췌장은 작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서구화된 음식들이 들어오고 최근에 열풍이 부는 이런 단맛 나는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어렸을 때부터 췌장이 일을 많이 하겠죠. 그러면 췌장이 고갈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나 일 못해. 그러면은 딱 나가 떨어지면 그때서부터 이제 당뇨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당뇨병 환자, 당뇨 전 단계 환자가 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뇨 전 단계를 늦추거나 당뇨 전 단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요. 결국은 췌장을 고스란히 잘 쓰지 않게 해서 많이 과도하게 필요하게 쓰지 않게 잘 보관하는 방법이에요. 보존하는 방법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췌장은 결국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되니까 탄수화물을 적게 드셔야겠죠. 그래서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 정제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 그런 식습관을 꼭 기르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근육이에요. 근육은요, 제2의 췌장이라고 부를 정도로 탄수화물을 머금어요. 탄수화물을 먹는 스펀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탄수화물을 머금었다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이제 췌장에서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쓰고 남은 탄수화물이 있다면 이제 근육에서 조금 머금었다가 나중에 당이 필요할 때는 또 근육에서 좀 뿜어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근육이 제2의 췌장이고 제2의 심장이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근육이 적어버리면요, 췌장이 제 기능을 못하고요, 우리 몸이 당뇨로 더 빨리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4, 50대 넘어가신 깡마른 어머님들이 계신데 당뇨 전 단계가 왔다고 막 걱정하면서 오시는 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인바디 검사를 해보면 근육이 너무 적으신 분들이 계세요. 근육이 적으면은요, 혈당을 대사할 수 있는 구조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을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단백질 섭취를 잘해서 근육을 잘 유지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요, 복부 비만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다른 데의 비만보다 복부 비만은 혈당을 높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어서 당뇨 전 단계와 당뇨병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복부 비만을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남자는 90cm 이상, 여자는 허리둘레가 남자는 90cm 이상, 여자는 85cm 이상이 되면요, 복부 비만으로 봅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주 심각하게 내장 비만이 쌓여서 당뇨 전 단계로 또 당뇨로 갈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되니까 이렇게 복부 비만 관리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스트레스하고 수면 관리입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고 수면을 잘 못 취하면 결국 내장 지방이 쌓이게 되죠. 혈당 수준이 엉망이 됩니다.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활동을 했는데도요, 스트레스를 받고 잠을 못 자면요, 다음날 혈당이 요동을 쳐요. 이런 것들 우리가 24시간 혈당 측정기를 차고서 많이 봤는데, 이렇게 스트레스와 혈당과의 관계, 수면과 혈당과의 관계는 정말 긴밀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잠을 잘 자고 스트레스 관리도 잘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운동인데요. 운동은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 근력 운동 다 중요한데 식후 걷기 정말 저는 최고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걱정이 되거나 당뇨 전 단계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요, 무조건 식사 후에 많이 걸으세요. 그래서 혈당이 쭉 올라갈 때 걸으면은요, 혈당이 쭉 올라가다 멈춰요. 유지가 되다가 오래 걸으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혈당이 올라가는 거를 막아내는 거, 내가 단 음식을 먹었는데 혈당을 안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걸으세요. 근육을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걸어서 혈당 수준을 안정화시켜야 당뇨 전 단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당뇨 전 단계에서 완치로 갈 수 있는 핵심 전략은 무엇인가요?
자, 당뇨 전 단계로 진단을 받았다 그래서 절대 좌절하실 필요는 없어요. 말씀드렸듯이 당뇨 전 단계에서도요, 정상으로 가시는 분들 저는 정말 많이 봤거든요. 당뇨 전 단계에서 정상으로 가기 위한 노력의 하나의 원칙을 좀 말씀드리면요. 현재 체중에서 5 내지 10%를 빼세요. 그래서 만약에 10%라고 얘기를 한다면 70kg 환자라면요, 7kg를 빼는 거예요. 이거를 한 3 내지 6개월 정도에 하시면 좋고요. 이렇게 체중을 5 내지 10%만 빼잖아요. 그러면은 당뇨 전 단계에 있던 환자분들이 당화혈색소도 뚝뚝뚝 떨어지고 정상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당뇨 전 단계 환자는 무조건 자기 체중의 5 내지 10%를 빼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운동을 정말 많이 해주셔야 돼요. 운동은 당뇨 전 단계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운동 하나도 안 하면서 먹는 거로만 조절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근력은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육은 혈당을 머금는 제2의 스펀지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혈당을 머금었다 뿜어냈다 하기 때문에 근육을 정말 키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식후 걷기도 중요하고요. 근육을 크기를 키우려면은 근력 운동도 중요합니다.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식후 걷기 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역시 식사예요. 식사에서 정제된 탄수화물 줄이셔야 됩니다. 예전에 이런 질문들 많이 받았어요. 단맛 나는 음식 먹으면 당뇨 걸리나요? 예전에는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요즘은요, 저는 그렇다고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려요. 좀 과장이 됐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정제된 탄수화물을 적게 드시고 건강도 지키고 다이어트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맛 나는 음식, 혈당이 높은 음식들을 적극적으로 피해 나가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내가 당뇨 전 단계를 진단을 받았다. 또는 가족력에 당뇨 환자가 있다. 자꾸 내가 살이 찐다. 이런 분들은요. 정기적으로 인근 의원에 가셔가지고 당화혈색소라고 있어요. 혈당 검사도 물론 해야 되고요. 식전 혈당을 이제 뭐 손끝에서 검사하기도 하고 이제 정맥혈로 검사하기도 하는데 식전 혈당과 당화혈색소 검사를 하시는 게 좋아요. 가끔은 식후 혈당 검사도 하는 식후 혈당 검사도 가끔은 하면 좋겠죠. 그리고 요즘은 24시간 혈당 측정기도 나와 있어서 손쉽게 자기 몸에다 부착을 하고 물론 오차는 좀 있지만 이 음식을 먹었을 때 내 혈당이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좀 보고 운동을 했을 때 또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보고 한다면 내가 당뇨 전 단계를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당뇨 전 단계이지만 자각 증상이 거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청자들이 놓치기 쉬운 초기 증상이나 경고 신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당뇨병은 아닌데 당뇨가 좀 의심된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당뇨 전 단계가 좀 의심된다. 좀 걱정이 된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당뇨 집에서 병원에 안 가고 내가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당뇨병 또 당뇨 전 단계를 의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증상들이 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식곤증이에요. 자, 식곤증은요. 누구나 겪을 수 있어요. 음식을 먹으면 위장으로 혈액이 몰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뇌 조직 같은 데 혈당이 약간 떨어지면서 피곤한 증상이 누구나 올 수 있죠. 그런데 이분들의 식곤증은 정말 달라요. 너무너무 피곤해서 모든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의 식곤증입니다. 그리고 한 잠 자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식곤증. 이런 경우가 식사를 하자마자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꼭 당뇨병 전 단계가 아닌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식사 직후에 생기는 피곤함이 아니라 늘상 피곤한 거 있죠. 무기력감, 피곤함이 아주 쩔어 있는 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도 혈당의 대사가 안 되다 보니까 세포에서 에너지를 제대로 쓰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만성적인 피로에 쌓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당뇨 전 단계가 아닌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는요, 음식에 대한 식탐인데요.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음식 생각만 하면요. 이분들은 갑자기 배가 고프고요. 배고픈 것도 갑자기 배고파요. 그래서 너무나 참지 못할 정도로 배가 고파서 주변에 있는 거 아무거나 먹으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 또 손에 잡히는 게 탄수화물 종류니까 빵, 과자 이런 거만 먹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먹으면은요, 폭식을 합니다. 막 개걸스럽게 먹죠. 먹으면은 너무나 급하게 빠르게 먹고요. 먹고 나면은 또 뭔가 허기가 안 가셔가지고 먹고 나서 또 초콜릿이라든지 단맛 나는 음식을 또 찾는 경우가 있어요. 이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배가 고프다는 느낌이 안 들다가 갑자기 들면은 그 갑자기 들었을 때 제어를 잘 못하게 돼서 아무거나 먹게 되고 아무 계획도 못 세운 내가 오늘 점심에는 정말 닭가슴살 샐러드를 건강하게 먹을 거야 하다가도 갑작스럽게 배가 고파면 그냥 라면집에 들어가면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런 분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신체 증상 증상 중에 좀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이 뭐가 있냐면요. 쥐젖들 있죠. 목이나 뭐 이런 데 겨드랑이, 사타구니 이런 데 접히는 데 생기는 쥐젖이 있는데 쥐젖을 이제 스킨태그라고 하는데 이 쥐젖이 인슐린 저항성하고 연관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갑자기 내가 최근 들어서 쥐젖이 몸에 많아졌다. 그러면은 혹시 내가 당뇨병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한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부 증상 중에서 또 하나는요. 흑색 극세포종이라고 있어요. 우리 뭐 아주 비만하신 분들 가끔 보면요. 목 뒤라든지 겨드랑이 이런 데 보면 아주 거뭇거뭇하게 피부색이 착색이 된 경우를 봐요. 약간 벨벳 같다는 느낌도 들고 이렇게 착색이 되는 경우도 이 쥐젖과 마찬가지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서 당뇨 쪽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면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처가 나면은 일반적으로 잘 아무는 게 정상인데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당뇨 전 단계나 이제 당의 대사가 원활하지 않아서 우리 몸의 면역력이 너무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들도 최근 들어 내가 상처가 잘 낫지 않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당뇨 전 단계를 한번 꼭 검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병원 진단 외에 집에서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는 혈당 관리 방법이나 루틴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자, 제가 마지막으로 당뇨 전 단계 환자분들한테 병원에 가지 않고서도 이렇게 좀 관리를 하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일단 내가 당뇨 가족력이 있다. 또는 현재 비만이다. 이렇다면요. 당뇨병으로 가고 있나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2, 3개월마다 한 번씩 내 혈당의 평균을 구하는 것이 당화혈색소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검사를 해보세요. 당화혈색소는 5.6 이하가 정상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당 독소라는 게 있죠. 헤모글로빈에 당 독소가 달라붙은 게 당화혈색소예요. 나쁜 녀석이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이 녀석이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달라붙어 있는 게 5.6 이하인데 5.7%부터 이제 당뇨 전 단계로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근 의원에서 아주 간단한 검사입니다. 피 검사하시면 다음날 나오는 이런 검사니까 이런 당화혈색소 검사를 꼭 해보시고요. 허리둘레 정말 중요해요. 이제는 BMI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허리둘레가 남자는 90cm 이상, 여자는 85cm 이상이 된다면 복부 비만, 내장 비만으로 인해서 당뇨 전 단계로 갈 수 있는 확률이 확 높아집니다. 이런 분들도 인근 병의원에 가서 꼭 관리를 잘 해보시길 바라고요. 현재 내 혈당이 내 몸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는 거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시중에는 많은 공인된 검사 기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혈당 측정기도 요즘에는 다 허가를 받아서 나와요. 그래서 공복 혈당도 재보시고요. 식후 혈당도 재보시고 식후 혈당이 보통 2시간에 재잖아요. 그런데 식후 1시간, 1시간 반 혈당도 꼭 재세요. 혈당 스파이크라는 것이 식후에 1시간, 1시간 반에 쭉 올라갔다가 2시간에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2시간만 재서는 내 혈당 수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혈당 측정기를 몸에 차고서 혈당 수준을 계속 보는 것도 중요해요. 24시간 혈당 측정기는 한 2주 정도, 1, 2주 정도 우리 몸에 부착을 해서 계속 24시간 동안 혈당을 보는 건데 약간의 오차는 있어요. 하지만 이런 추이를 쭉 본다면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지 혈당이 너무 많이 올라간다? 혈당 스파이크가 생긴다. 또 내가 어떤 운동을 했더니 혈당이 또 잘 떨어진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당뇨 전 단계 환자분들이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당뇨병 그리고 복부 비만 많이 걱정이 되시죠. 그런데 이러한 복부 비만과 당뇨병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스스로의 생활습관 개선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이어트, 그냥 먹는 것만 줄이고 굶는 이런 다이어트가 아니라 건강을 잘 지키면서 수면부터 해서 운동 그리고 식생활 모든 내 습관들을 잘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다이어트와 당뇨에 대한 정보는 제 유튜브 닥터리 TV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제 유튜브도 많이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